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입니다. 김범준 지음, 펴낸 곳은 위즈덤 하우스입니다. 말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는데요. 한두 마디에 담긴 말투 하나가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고 관계를 결정하며 평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요. 평소 나의 말투가 어땠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추석 명절 쇠느라 좀 있으면 가족들을 만나실 텐데요. 이왕이면 기분 좋아지는 말투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책은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말투만 바꿔도 사람이 달라 보인다. 2. 언제 어디서나 기분 좋아지는 말투. 3. 일도 관계도 한결 좋아지는 말의 습관. 4. 버리고 상가면 좋은 말투. 5. 공격적이지 않으면서 단호하게 나를 표현하는 법입니다.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말투는 버릇이다. 말의 내용과 말의 형식 중 어느 게 더 중요할까? 내용만큼이나 형식도 중요하고 형식 이상으로 내용도 중요하다. 아무리 존댓말로 형식을 갖춰 말해도 그 내용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담고 있지 않다면 불쾌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 내용이 논리적이라고 해도 더듬더듬 자신이 없이 말한다면 설득에 실패하는 말하기가 될 것이다. 말의 내용은 곧 뜻이다. 말의 형식은 곧 행동이다. 말의 뜻과 행동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성공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 말의 뜻과 행동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할 때만이 대화는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문제는 말의 뜻과 말의 행동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단순해졌다. 말의 뜻과 말의 행동 사이의 거리를 줄이는 노력을 하면 된다. 말의 내용도 말의 형식도 아닌 제3의 영역이 있으면서 내용과 형식 사이의 거리를 줄일 수 있는 말투가 바로 그 해결책이다. 말투란 말을 하는 버릇이나 모습을 뜻한다.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다. 우선 말투는 버릇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버릇을 보면서 그 사람의 습관이나 성격을 짐작해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급한 말투, 더듬는 말투, 느린 말투, 꼼꼼한 말투 등 말을 하는 버릇으로 성격을 예측할 수 있다. 다만 말투는 버릇일 뿐 본성이 아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바꾸려고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만 믿고 말투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등한시한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도구를 포기하는 셈이다. 다음으로 말투란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밖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말투를 달리해야 함을 말한다.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말투, 우더른과 아랫사람을 대할 때의 말투, 연설장에서 강사로서의 말투 등 목적과 상황에 따라 말투는 달라져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무대에 가수가 있다. 가수는 어떻게 평가되는가? 표정과 목소리다. 표정으로 노래의 뜻을, 목소리로 노래의 형식을 적절하게 보여줘야 노래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다. 집에서 아이들과 놀 때, 카페에서 연인과 함께할 때, 직장에서 상사에게 보고할 때, 각 상황마다 말투는 달라야 한다.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에 무관심한 사람은 마치 주변 사람들에게
마구 총을 쏘아대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 나에게는 어떤 말버릇이 있는지 떠올려 보자. 당신의 말투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나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세상을 향해 총질만 해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말투는 안녕한지, 나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 말투를 개선하는 노력의 시작이다. 말투는 논리가 아닌 감정의 언어다. 상대방에게 따뜻한 말투, 다정한 말투, 힘을 주는 말투, 관계가 좋아지는 말투를 사용하기에 앞서 전제 조건이 있다. 바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 타인에 대해 공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아주 작은 노력 하나로 우리는 어렵지 않게 공감을 담은 좋은 말투를 지닐 수 있다. 그 첫걸음은 바로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만으로 우리는 대화에 능숙한 사람, 제대로 된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 함부로 타인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자.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라는 노래 가사도 있지 않은가. 사실 타인을 아는 것 이전에 자기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호소하는 사람은 실제로 얼마나 많은가. 나 자신도 모르겠는데 감히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하겠다고 힘을 쓰다가는 정작 대화의 기회조차 만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쉬운 것부터, 기초적인 것부터 잘해야 한다. 바로 동료의식,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는 마음가짐부터 시작하자. 그렇다면 동료의식을 말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다음 두 가지만 기억하길 바란다. 1. 내가 좋아하는 말투가 있다. 그 말투를 상대방에게 해주면 된다. 2. 내가 싫어하는 말투가 있다. 그 말투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말투의 기초다. 어떤가? 쉽지 않은가? 내가 좋아하는 말투로 상대방에게 말하고 내가 싫어하는 말투는 나부터 사용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만 기억하자. 상대가 나를 화나게 할 때, 상대가 내 감정을 상하게 했을 때, 그때 상대가 나에게 어떤 말투를 사용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자. 그리고 나를 화나게 한 그 말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 반대로 상대와 가까워지고 싶다고 느꼈을 때, 상대가 나를 기분 좋게 했을 때, 상대방이 사용한 말투를 기억해 뒀다가 그 말투를 사용하면 된다. 말투는 논리가 아닌 감정이다. 존칭을 깍듯하게 붙여 쓴다고 해서 좋은 말하기 방법은 아니다. 논리정연하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이라 말할 수 없다. 대화란 너와 내가 다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 생각에서부터 대화의 실마리는 풀리기 시작한다. 상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원하는 것을 얻는 성공적인 대화를 끌어갈 수 있다. 다시 한번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음이 좋은 말투의 기본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일상에서 내가 듣기 좋았던 말투를 찾아서 사용하고 듣기 거북했던 말투는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보자. 대화는 말투가 핵심이며 좋은 말투의 기본 전제는 동료의식, 바로 그것뿐임을 잊지 말자. 오늘 당신이 들은 말투 중 가장 듣기 좋았던 말투는 무엇인가? 말투에도 메이크업이 필요하다. 똑같은 내용을 말하더라도 누가 말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대화의 효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우선 누가 말하느냐의 문제다. 같은 말이라도 사장이 말하는 것과 신입사원이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향력을 보이게 된다. 당신은 떡볶이집 사장일 수도 있고 카페 알바일 수도 있으며 중소기업의 이사일 수도 있다.
주어진 사회적 위치 속에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말투를 다르게 하는 것만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냥 떡볶이집 사장이 아니라 친절한 떡볶이집 사장. 그냥 카페 알바가 아니라 성실한 카페 알바. 그냥 중소기업 부장이 아닌 배려심 가득한 중소기업 부장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그냥 떡볶이집 사장. 10,000원입니다. 친절한 떡볶이집 사장. 맛있게 드셨어요? 10,000원입니다. 그냥 카페 알바. 주문하시겠습니까? 성실한 카페 알바. 기다리느라 불편하셨죠? 주문하시겠습니까? 그냥 중소기업 부장. 잘하셨습니다. 배려심 가득한 중소기업 부장. 이 모든 성과는 김대리 덕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상황에 맞는 말을 선택함으로 그냥 나를 좀 더 나은 나로 만드는 말투를 메이크업 말투라고 한다.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주는 말투다.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신뢰를 얻고 싶다면 말투를 메이크업 해야 한다. 말투는 하나씩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의 산출물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조직의 중간 관리자, 즉 팀장이라고 해보자. 회의 시간에 회사 비용을 함부로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앞으로 조심합시다 라고 팀원들에게 경고했다. 부하 직원의 반응을 봤다. 아마 열의 9은, 즉 침묵으로 대답을 할 것이다. 한두 명 정도만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말할 것이다. 이럴 때 당신의 말투부터 살펴봐야 한다.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무거운 얘기를 일방적으로 전달했다면 당신은 팀원들과의 소통에 이미 실패한 것이다. 침묵하는 팀원들, 긍정도 부정도 아닌 네 알겠습니다 라는 팀원들의 대답을 들었다면 자신의 말투를 되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개선해야 한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수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다음의 메이크업 말투 3단계를 추천하고자 한다. 1단계, 반성의 말투. 자기 자신의 과거 문제를 언급한다. 2단계, 개선의 말투. 반성의 구체성을 담는다. 3단계, 방향성의 말투. 방향성을 제시하되 상대를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리더인 팀장 스스로 먼저 자기 반성에서 시작하는 말투를 사용한다면 부하 직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것이다. 믿을 만한 선배로서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어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우리는 아침마다 단정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세수도 하고 빗질도 한다. 그런데 정작 인간관계를 결정하는 대화의 현장에서 말투를 제대로 잡는 것을 게을리해서야 되겠는가. 대화를 하기 전에 내가 존경받고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메이크업 말투를 준비하는 것. 어색한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 그 무엇이라도 좋다.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이 될,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을, 걱정을 하게 할, 그런 말을 해야 할 상황을 머리에 그려보자. 그것을 문장으로 정리해보자. 이제 그 문장을 메이크업 말투부터 확인한 3단계 프로세스, 즉 반성, 개선,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다시 구성해보라. 상대의 신뢰를 얻는 덕분에. 논리적 추론을 잘한다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인과관계를 정확히 설명해주는 때문에이다. 특히 직장에서 때문에를 잘 사용한다면 논리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상의 대화 현장이라면 어떨까? 때문에라는 용어가 과연 대화에서
우리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 말투일까? 일상생활에서는 조금 다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때문에를 남발하면 소극적이라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자신을 변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때문에를 사용하면 더더욱 책임 회피하려는 이미지만 강하게 남을 수 있다. 나 자신을 방어하려는 가시를 곤두세운 고슴도치 같은 느낌을 상대방에게 주기 쉬우며 자신의 보호가 최우선인 부정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쉬우므로 일상생활에서는 그리 추천할 만한 용어는 아니다. 아시아 최대의 저비용 항공사를 일군 에어아시아 그룹의 토니 페르난데스 회장이 한국을 방문해 청년들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꼭 해주고 싶은 메시지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좌우명이 3개 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불가능한 것을 꿈꾸고 절대 안 된다고 대답하지 말자 이다. 에어아시아를 설립한 것도 영국 유학 시절 품었던 꿈을 포기하지 않은 덕이다. 당시 항공료가 너무 비싸 고향에 갈 엄두를 못 냈다. 저비용 항공사를 설립해 누구나 비행기를 탈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토니 페르난데스 회장의 말에서 때문에를 찾아보라. 없다. 대신 눈에 띄는 용어가 있다. 바로 덕분에이다. 그의 성공에는 때문에가 아닌 덕분에라는 비결이 있었다. 덕분에란 표현은 누군가와의 관계를 개선함은 물론 상대의 신뢰를 얻어내기 위한 최적의 단어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강화하고 세상과 정면으로 부딪힐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어주기도 한다. 덕분에의 말투를 좀 더 알아보자. 2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직접적인 덕분의 말투이다. 선생님 덕분에 수학 성적이 좋아졌어요. 과장님 덕분에 이런 상을 받게 되었네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칭찬이라 일컫는 것들이 직접적인 덕분의 말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상대방은 언제나 당신의 파트너, 조력자가 될 준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간접적인 덕분의 말투이다. 이 말투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에 더욱 효과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A 회사 인사팀장님이 선생님의 강의 덕분에 교육 효과가 높아졌다고 하던데요. 효진이 엄마가 그러는데 준철이 엄마 덕분에 효진이가 독서에 관심을 갖게 되었대요. 우연하게 남에게 들은 이야기가 누군가와 관계된 일이라고 해보자. 그런데 마침 그 이야기가 누군가의 장점에 대한 것이었다면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한다. 그러다 그 사람과 만났을 때 제3자의 말을 빌려서 상대방에게 간접적인 덕분에 말투를 사용해보라. 이렇게 말을 전해준 당신에게 고마움과 신뢰의 마음이 얼마나 커질지도 생각해보라. 이렇듯 간접적인 덕분의 말투는 누군가를 신나게 만드는 마법의 말투다. 나 역시 그런 경험이 있다. 언젠가 내가 재직 중인 회사의 사내 강사로 조직 구성원 몇 명을 상대로 간단한 특강을 진행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부서에서 동일한 주제의 특강을 요청받으면서 들은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교육 진행자 정과정님이 그러시는데 부장님 강의 덕분에 교육 만족도 점수가 크게 올라서 윗분들한테 칭찬받았대요. 정말 기뻤다. 말을 전해준 사람은 물론 그런 말을 해준 사람에게까지 호감이 생긴 것은 물론이다. 오늘 하루 딱 한 사람을 정해서 덕분에 말투로 대화를 한번 시도해보자. 직접적인 덕분에 말투도 좋고 간접적인 덕분에 말투도 좋다. 다만 유의할 점이 있다. 너무 큰 덕분에를 찾지 말자.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덕분에 말투를 사용하는 것 자체에 집중하라. 상대방의 약점에는 절대 공감하지 마라. 나의 약점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안다. 그럼에도 자신의 약점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은 위로받고 싶은 것일 뿐 따끔한 충고가 필요해서는 아니다. 그런데 대화의 과정에서 자신의 약한 점을 말하는 상대를 더 잔인하게 파헤치는 예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많다. 예를 들어 회사원인 당신, 보고서 작성에 서툰 편이다. 취약점을 극복하고자 보고서 작성을 잘하는 동료에게 조언을 구한다든지 보고서 작성법 관련 책을 사서 연습한다든지 아니면 관련 학원을 다니면서 보고서의 품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력이 하루 만에 늘 수는 없으니 내일 당장 제출해야 할 보고서가 또 걱정이다. 다음 날 부서장에게 보고서를 들고 갔다. 역시나 무참히 깨졌다. 부서장의 타박을 받고 나서 착잡한 마음에 입사 동기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신세 한탄을 했다. 나는 왜 이렇게 보고서 작성하는 게 힘든지 모르겠어. 그러게 너는 보고서만 잘 만들면 진짜 완벽할 텐데. 뭐 어쩔 수 없지. 아니면 다른 부서로 옮기는 건 어때? 동료의 얼굴을 보니 진짜 진심으로 걱정되는 마음에 건네는 말이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당신의 마음은 어떨까? 와, 역시 내 친구구나 라고 고마워할까? 천만에 정반대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뭐야, 그러는 자기는 얼마나 보고서를 잘 만든다고. 나랑 별 차이도 없는 것 같구만. 그렇다. 그 친구 실수했다. 둘도 없는 친구를 한순간에 원수로 만든 셈이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누군가의 약점을 찌르는 말투는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자존감에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상대의 약점에 대해 공감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약점을 갖고 공격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를 모르고 그저 솔직한 게 좋은 거라고 착각하고 상대의 약점에 대해 강하게 공감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대화를 가로막는 인간관계를 끝내는, 더 나아가 약점을 가진 사람의 성장을 막아버리는 잔인한 말투다. 빛도 거의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에 서 있는 사람에게 빛을 주지는 못할망정 꺼질랑 말랑하는 촛불마저 꺼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자신이 지닌 약점 때문에 힘들고 심적으로 위태로운 사람에게 건네야 할 것은 솔직한 조언이 아닌 위로의 말이어야 한다. 그 말은 상대방의 약한 부분을 지적하지 않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상대방은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할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야. 보고서 만드는 건 나도 정말 어렵더라고. 너도 힘들어하는 줄 몰랐네. 같이 힘내자. 일이 워낙 바쁘니까 보고서에 신경 쓸 시간이 늘 부족하잖아. 여유가 좀만 더 있어도 좋을 텐데.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성장을 도와주는 위로의 말투이다. 기억하자. 상대방이 자신의 약점을 고백하며 하소연할 때는 굳이 상대방의 약점에 공감하는 말을 하거나 있는 그대로 말해주기 이전에 약한 부분으로 상대방이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는 잠깐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 좋은 말투의 법칙. 사과에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 심리학자인 신시아 프란츠와 커트니 베느그소는 2005년 사과 타이밍이 사과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 논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학생 82명, 여성 47명, 남성 35명을 대상으로 사과의 타이밍에 대한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 참여자들에게 동일한 시나리오를 주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설문에 응하도록 했다. 실험의 시나리오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당신은 월요일에 남자친구와 금요일 저녁 7시에 함께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다. 그런데 마침 당신의 친구들이 금요일 저녁에 함께 파티에 가자고 했다.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는 것보다 파티가 더 재미있을 것 같았지만 남자친구와의 약속을 깰 수 없어 거절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7시 당신은 영화관 앞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8시 30분이 넘도록 오지 않았고 무언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것을 포기했다. 다음 날 당신은 다른 친구들에게 남자친구가 금요일 저녁 자신의 친구들과 파티를 즐겼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이에 화가 나서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자친구는 사과를 하는데 사과 내용은 모두 동일했지만 사과의 시점이 달랐다. 첫째는 통화를 하자마자 그가 먼저 사과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여자친구가 화를 마구 낸 뒤에 사과하는 경우였다. 언제 여자친구의 화가 더 풀어졌을까? 예상과 달리 사과를 늦게 받았을 때 여자친구의 감정 상태가 가장 큰 폭으로 좋아졌다. 이 실험 결과는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자신의 분노를 충분히 표현하도록 한 후 사과하는 게 낫다는 메시지를 전해준다. 상대방이 화도 내기 전에 먼저 사과하는 것은 그저 사건을 빨리 정리하고 끝내려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응어리가 있으면 어떤 사과도 귀에 안 들어온다. 분노든 서운함이든 상대가 표출할 기회를 주는 것이 먼저다. 프란츠와 베니그소는 실험 결과에 대해 피해자가 상대방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분노 감정을 식힐 시간, 분노 숙성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 다음 상대방에게 내가 왜 화가 났으며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드러내고 상대방이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식한 다음에야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건네는 사과는 언제나 불충분하다. 감사의 표현은 즉시 해주는 것이 좋지만 사과는 그렇지 않다. 사과를 할 때는 즉시 해야 좋은 경우가 있고 조금 기다렸다가 해야 효과적인 경우가 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